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깊이 파고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여러 자료들을 좀 받아봤는데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지금 대한민국 자영업자들이 어떤 현실에 처해 있는지, 그 어려움의 실체는 또 무엇인지 오늘 좀 면밀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분석은 뭐랄까 단순히 통계 수치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실제 어려움의 규모, 그리고 이게 왜 이렇게 복잡해졌는지, 그 원인들, 또 심지어는 폐업조차 쉽지 않다는 그런 역설적인 상황까지 보내주신 자료들을 통해서 좀 입체적으로 조명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단순한 경기 침체, 뭐 이런 말로는 다 설명이 안 되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거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맞습니다. 사실 시작부터 좀 마음이 무거워지는데요. 최근에 나오는 지표들이 계속해서 좀 안 좋은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한 1월 자영업자 수가 550만 명으로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 1년 전보다 적은 건 물론이고 IMF 외환 위기 때보다도 더 적을 수 있다. 이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어요. 아, 정말요? IMF 때보다도요? 네, 그 정도로 심각하다는 거죠. 게다가 연합뉴스 TV 보니까 지난해 폐업 신고하신 분들이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었다고. 와, 100만 명. 네, 그러니까 이게 정말 보통 심각한 상황이 아니구나. 바로 직감이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자영업자 수가 줄고 폐업률이 이렇게 급증하는 건 이게 그냥 뭐 경기가 나빠서 가게 몇 개 문 닫는 그런 수준의 문제가 절대 아니에요. 그 이면에는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이제 소비가 좀 회복되겠지 기대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훨씬 더딘 거죠. 아, 기대만큼 안 따라주는군요. 네. 거기다 고물가는 계속되고 내수 침체는 길어지고 이런 구조적인 압박이 계속 쌓여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봐야 합니다. 이 통계들이 진짜 의미하는 바가 뭔지 오늘 좀 자세히 파헤쳐보죠. 좋습니다. 그럼 이 고군분투의 규모 얼마나 심각한지 조금 더 구체적인 숫자로 들어가 볼까요? 방금 말씀하신 자영업자 수 감소나 폐업률 증가 말고도 실제로 장사가 얼마나 안 되는지 보여주는 자료가 또 있더라고요. 네, 어떤 자료죠? 올해 2분기 기준으로 소상공인 사업장 한 곳당 매출액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0.8% 줄었대요. 아,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군요. 네. 근데 그 평균 매출액이 한 4,500만 원 정도 되는데 여기서 사업장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있잖아요. 인건비, 임대료, 재료비 이런 거. 그게 한 3,300만 원 정도래요. 그럼 실제로 남는 건? 그렇죠. 이걸 빼면 실제 손에 쥐는 이익은 분기에 한 1,000만 원 남지다. 이런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게 분기 매출 4,500만 원이면 언뜻 들으면 뭐 괜찮아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건비, 임대료, 재료비, 뭐 세금까지 다 떼고 나면 실제 이익은 월 평균으로 따지면 300만 원 조금 넘는 수준이라는 거죠. 와, 월 300. 네,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그게 작년 같은 기간보다 줄었다는 사실이에요. 0.8% 감소. 네, 그렇죠. 아시다시피 계절적인 요인을 빼고 진짜 추세를 보려면 1년 전하고 비교하는 게 제일 정확하잖아요. 근데 그게 줄었다는 건 소비 둔화가 이게 계속되고 있다는 아주 명확한 증거입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사람들은 지갑을 닫고. 그러니 자영업자분들 어려움이 얼마나 클지 뭐 짐작이 가시죠? 와, 월 평균 300만 원 남짓이라니 이게 진짜 최저임금 겨우 넘거나 어쩌면 그보다 못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까지 드네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런 상황에서 버티는 것 자체가 정말 기적 같은 일일 텐데 여기에 또 더 큰 문제가 도사리고 있더라고요. 바로 빚 문제입니다. 아, 빚 문제. 심각하죠? 네, 전체 자영업자 중에서 무려 3분의 2가 사업자 대출을 가지고 있대요. 3분의 2나요? 네, 그리고 그 총액이 역대 최대인 715조 9천억 원, 거의 716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여기다가 개인적으로 빌린 가계대출까지 합하면 자영업자 1인당 평균 1억 9천만 원 정도의 빚을 지고 있을 거다. 이런 추산까지 나오더라고요. 와, 1억 9천. 정말 압도적인 숫자네요. 이 빚의 규모 자체도 엄청나지만 사실 더 심각한 건 이 빚이 자영업자분들을 어떻게 꼼짝 못하게 만드는가. 바로 그 점인 것 같아요. 아, 그 폐업도 어렵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보통 생각하기에는 장사 안 되면 그냥 접으면 되지 않나?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KBS 뉴스 보도에서도 지적했듯이 현실은 정반대라는 거죠. 폐업이 더 어렵다는 아주 역설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런 거죠?
폐업하는데도 돈이 드나요? 네. 폐업하려면 일단 권리금은 고사하고요. 가게를 원래 상태로 되돌려 놓는 원상복구 비용이라는 게 들어요. 인테리어 철거하고 청소하고 이런 비용 부담 때문에 차라리 손해를 조금씩 보더라도 가게 문을 계속 여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맞아요. 1억 원이나 되는 큰 권리금을 주고 가게를 여셨는데 요즘 자료비 너무 오르고 배달 수수료까지 떼고 나면 정말 남는 게 거의 최저임금 수준이라고. 아이고. 그런데 만약에 지금 당장 폐업을 결정하면 그 권리금 1억 원은 그냥 날리는 거고 거기다가 원상복구 비용으로 한 2천만 원 정도가 더 들어서 총 1억 2천만 원 손실이 예상된다는 거예요. 그럼 진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루에 17시간씩 일하면서도 폐업도 못하고 그냥 버티고 계신 거죠. 이런 상황에 처한 분들이 정말 한두 분이 아닐 것 같아요. 네, 그 사례가 바로 폐업의 역설을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익이 안 나도 심지어 마이너스인데도 가게 문을 닫지 못하는 이 딜레마. 여기에다가 또 코로나 시기에 받았던 대출 있잖아요. 그 원금 상환 시기까지 이제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그야말로 부채 폭탄이 터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점점 현실화되고 있는 겁니다. 상원 압박까지. 네, 빚 때문에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제는 그 빚 때문에 폐업도 못하는 정말 악순환에 갇힌 셈이죠. 이 경영을 압박하는 게 부채 문제뿐만이 아니잖아요.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자영업자들이 지금 가장 큰 부담으로 꼽는 게 원자재하고 재료비 상승이더라고요. 그렇죠. 물가가 너무 올랐죠. 네, 그 다음이 이제 인건비 부담, 그리고 임차료. 이 세 가지가 거의 삼중고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어려움 속에서 특히 더 힘들어하는 업종들이 눈에 띄더라고요. 대표적인 게 카페인 것 같아요. 아, 카페요? 네, 작년에만 1만 2천 곳 넘게 문을 닫았다고 해요. 계산해보면 하루 평균 34곳이 사라진 셈이죠. 그리고 서울시에서 폐업한 카페들 평균 영업기간을 보니까 3년이 채 안 된다는 통계도 있었고요. 3년도 못 버티고? 네, 안 그래도 원두 가격은 계속 오르는데 요즘 또 저가 커피 프랜차이즈들이 엄청 공격적으로 나오잖아요. 그 사이에서 버텨내기가 정말 어려운 환경인 거죠. 네. 카페 외에도 정말 많은 업종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점 매출은 무려 9.2%나 줄었고요. 와, 9.2%면 엄청난데요? 네. 그리고 분식이나 패스트푸드 같은 간편식도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또 노래방이나 PC방 같은 여가 관련 업종, 숙박이나 여행 서비스업 역시 마찬가지고요. 이게 단순히 경기가 안 좋다 이걸 넘어서서 사람들 소비 패턴 자체가 지금 변하고 있다는 걸 시사하는 거예요. 소비 패턴의 변화요?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불확실성이 커지잖아요. 미래가 불안하고 당장 쓸 돈은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당장 꼭 필요하지 않은 것들 예를 들면 기호식품인 커피라든지 아니면 주류, 간식, 또 여가 활동 같은 이런 비필수적인 지출부터 사람들이 줄여나가는 거죠. 아, 일단 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부터 줄이는군요. 그렇죠. 소비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업종에 계신 자영업자분들이 직격탄을 맞게 되는 거고요. 심지어는 예전에는 불황 없는 상권이다 이렇게 여겨졌던 대학가마저도 요즘 흔들린다는 소식도 있었어요. 연합뉴스필이 보도를 보니까 학생 수가 줄어드는 추세도 있겠지만 높은 임대료랑 경쟁 심화 때문에 빈점포가 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대학가 상권도 예전 같지 않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리죠. 예전 같으면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풍경인데 말이죠. 맞습니다. 이런 현상들 뒤에는 정말 여러 요인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요. 방금 말씀하신 소비 패턴 변화도 중요하고 또 경쟁 환경이 달라진 것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경쟁 환경이라면요? 예를 들어 저가 커피 프랜차이즈처럼 특정 업태가 갑자기 확 늘어나면서 기존 상권을 잠식하는 경우도 있고요. 온라인 쇼핑이나 배달 플랫폼이 워낙 강세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요즘은 또 지역마다 대형 복합 쇼핑몰 같은 게 많이 생기니까 이런 곳들과의 경쟁에서 동네 상권이 점점 밀리는 현상도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 온라인과 대형 상권으로 소비가 다 쏠리는 거군요. 네, 여기에 더해서 또 다른 요인도 짚고 있더라고요. 최근에 해외여행이 정말 폭발적으로 늘었잖아요. 네, 맞아요. 주변에도 많이들 나가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국내에서 쓸 돈, 즉 내수 소비 여력이 줄어든 것도 이 내수 부진의 한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와,
정말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네요. 자, 여기서 저는 정말 흥미로운 어쩌면 지금 상황의 더 근본적인 문제를 보여주는 지점을 발견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떤 점이죠? 이런 전반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이게 지역별로 상황이 또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이게 단순히 경기가 나쁘다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한 각 지역이 가진 고유한 구조적인 문제들이 좀 나타나는 것 같아요. 아마 듣고 계신 여러분들도 내가 사는 지역은 어떤가 한 번쯤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지역별 분석은 저도 아주 인상 깊게 봤습니다. 이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커요. 예를 들어서 평택이나 화성 같은 도시를 보면 뭐 반도체 공장 들어서고 신도시 개발되고 하면서 엄청 빠르게 성장하고 있잖아요. 인구도 많이 늘고요. 네, 그렇죠. 대표적인 성장 도시들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폐업 건수는 경기도 내에서 거의 최상위권에 속합니다. 화성시가 3위였던가요? 네, 맞아요. 화성시 3위, 용인시 1위, 고양시 2위 뭐 이런 식이었죠. 네. 그럼 왜 그럴까? 이렇게 성장을 하는데 왜 폐업이 많을까? 이걸 보면 그 급격한 성장 과정에서 임대료가 정말 천정부지로 치솟는 거예요. 아, 임대료 문제? 네. 그리고 상가들도 우후죽순 막 생겨나는데 그 높은 분양가 부담이 결국 세입자한테 전가되기도 하고요. 또 너무 많은 가게들이 한꺼번에 들어서니까 경쟁은 또 엄청나게 치열해지고 결국 이런 것들이 오히려 자영업자들의 발목을 잡는 이른바 성장의 역설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성장을 하는데 오히려 더 힘들어지는군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반면에 또 용인이나 김포, 남양주 같은 도시들을 보면요. 여긴 또 다른 특징이 나타나요. 이런 곳들은 대표적인 배드타운이잖아요. 네, 주거 기능 중심 도시들이죠. 그렇죠. 인구는 많은데 실제 소비 활동은 서울이나 다른 중심 상권으로 빠져나가는 경향이 강한 거죠. 상권 자체도 아파트 단지 주변으로 넓게 분산되어 있어서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힘, 즉 집객력이 좀 떨어지고요. 그러면서도 경쟁은 또 치열하고 이런 구조적인 한계를 안고 있는 겁니다. 특히 용인 같은 경우는 구매력 있는 주민들이 많아도 그분들이 소비를 분당이나 판교, 심지어 강남까지 가서 하는 원정 소비 경향도 무시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용인시 폐업 건수 1위. 아, 그러니까 사람은 많은데 돈은 다른 데서 쓰는 거군요. 네, 그런 측면이 강한 거죠. 또 다른 사례를 보면 고양시, 이위나 부천시 같은 일기 신도시들, 여기는 이제 도시 자체가 좀 노후화되면서 상권의 활력이 예전만 못한 측면이 있고요. 동시에 주변에 스타필드 같은 아주 큰 쇼핑몰들이 새로 생기면서 경쟁에서 밀리는 이런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구도심의 문제와 신규 상권과의 경쟁. 그렇죠. 성남시 6위 같은 경우는 또 달라요. 여기는 분당이나 판교 같은 핵심 지역의 임대료 자체가 워낙 비싸잖아요. 이런 높은 임대료와 제반 비용 부담이 수익성을 깎아먹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고요. 또 안산시 5위 같은 경우는 제조업 기반 도시인데 주력 산업인 제조업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공단 근로자들을 주 고객으로 삼던 상권이 함께 어려움을 겪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와, 정말 들어보니까 지역마다 이유는 조금씩 다른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또 공통적으로 보이는 문제들이 있는 것 같네요. 맞습니다. 이 경기도 사례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공통적인 구조적 문제점들이라는 게 결국엔 높은 임대료, 너무 심한 경쟁, 그리고 온라인 중심으로 변해가는 소비 패턴에 대한 적응력 부족.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배드타운 특성으로 인한 소비 유출 문제, 또 지역 기반 산업의 부침 영향, 신도시와 구도심 간의 격차 문제,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보기엔 이게 중요한데 상업시설 자체가 너무 과잉 공급된 거 아니냐는 문제예요. 아, 가게 수가 너무 많다는 거군요. 네, 필요 이상으로 너무 많은 거죠. 이런 문제들은 사실 자영업자 한 사람 한 사람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가 정말 어려운 그 지역 경제 생태계 전반에 걸친 문제라고 봐야 합니다. 정말 그렇네요. 이렇게 극한의 어려움 속에서 그럼 자영업자분들의 실제 소득은 어느 정도 수준일까? 이것도 궁금해지는데요. 국세청 자료는 저는 처음에 보고 제 눈을 의심했어요. 어떤 내용이었죠? 2023년 기준으로요. 한 달 수입이 100만 원도 안 되는 개인 사업자 수가 무려 922만 명을 넘는다고 합니다. 922만 명이요? 월 100만 원 미만이? 네. 이게 전체 개인 사업자의 75.7%에 해당한대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거의 7, 8명은 최저임금에도 훨씬 못 미치는 수입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와, 75.7%. 정말 믿기 힘든 수치네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이 숫자가 불과 4년 만에 300만 명 넘게 늘어난 수치라는 거예요. 4년 만에 300만 명이 늘었다고요? 네. 그러니까 상황이 얼마나 빠르게 악화되고 있는지를 정말 극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네. 그 KBS 뉴스에서 언급된 광주 전남 지역 통계도 보면 소상공인의 30%가 연 매출 2천만 원 미만이라고 하니까 아마 전국적으로 비슷한 상황일 거라고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연 매출 2천이면 월 170만 원이 채 안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비용 빼면 정말 남는 게 거의 없다고 봐야죠. 정말 생계 자체가 위협받는 수준이라고 봐야겠네요. 그렇습니다. 물론 정부나 금융권에서도 이런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책들을 내놓고는 있습니다. 여러 자료들을 종합해서 보면 일단 대출 상환을 좀 미뤄주거나 아니면 최대 10년, 폐업하는 경우에는 최대 30년까지 나눠서 갚을 수 있게 해주는 조치가 있고요. 네, 상환 부담을 좀 완화해 주는 거군요. 네. 그리고 이자 부담도 좀 낮춰주는데 평균적으로 한 2.51%포인트 정도 이자를 감면해주는 그런 조치들이 시행 중입니다. 또 사업에 실패했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기 위한 2천억 원 규모의 재기 지원 보증 대출이나 폐업할 때 점포 철거비를 일부 지원해주는 그런 정책들도 있고요. 이런 지원책들로 인해서 연체나 폐업 위기에 몰린 자영업자분들이 한 2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던데 이분들이 연간 한 100만 원 초반대 정도의 이자를 아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추산이 되더라고요. 네, 분명히 당장 숨통을 트이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연간 100만 원이면 적은 돈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좀 아쉬운 점 혹은 한계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은행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분들은 보통 제2금융권, 그러니까 저축은행이나 캐피탈 같은 곳을 이용하시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은 지금 말씀드린 정부 지원책의 혜택을 받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여전히 지원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거죠. 아, 정작 더 어려운 분들이 소외될 수 있겠네요. 네,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이런 단기적인 지원책들이 과연 현장에서 자영업자분들이 느끼기에 얼마나 큰 체감 효과를 줄 수 있을까 하는 점이에요. 연간 100만 원 정도 이자 경감이 물론 도움이 되겠지만 지금 워낙 어려움의 규모가 크다 보니까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는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하긴 그렇겠네요. 그 연합뉴스 TV에서 소개된 대학생들이 나서서 뭐 상권 살리기 아이디어 내고 하는 그런 노력들도 물론 의미는 있지만 네, 그런 미시적인 움직임들도 당연히 소중하고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문제들은 그런 노력만으로는 좀 역부족인, 훨씬 더 크고 구조적인 문제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더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 모든 이야기들 정말 많은 내용을 다뤘는데요. 이게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 정리를 좀 해보자면 대한민국 자영업자들이 처한 현실은 단순히 어렵다는 한마디로는 다 담을 수 없는 아주 복합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들의 총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감당하기 힘든 엄청난 부채의 무게가 짓누르고 있고 날이 갈수록 경쟁은 더 치열해지고 원자재, 인건비, 임대료 같은 비용 압박은 커지고 있고요. 소비 트렌드는 또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고 심지어 지역마다 각기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고질적인 문제들까지 안고 있습니다. 마지막 탈출구라고 생각했던 폐업조차 쉽지 않은 그야말로 벼랑 끝에 선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제공된 여러 자료들을 통해서 그 심각성의 정도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좀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봐야 할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일까요? 이렇게 깊은 구조적인 문제들과 또 너무나 빠르게 변하고 있는 소비 환경 속에서 과연 대한민국 소상공인 그리고 이들이 기반하고 있는 지역상권의 미래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지금의 이 자영업 모델은 과연 이대로 지속 가능한 것일까? 아니면 단순히 빚을 좀 탕감해주고 이자를 깎아주는 이런 일시적인 지원을 넘어서서 우리 사회의 자영업 생태계 자체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재고, 그리고 어쩌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은 아닐까? 바로 이런 질문들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 듣고 계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질문이네요. 오늘 저희와 함께 이 중요하고도 무거운 문제를 깊이 탐색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께서 현재 상황을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이 논의가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다 함께 좀 고민해보는 작은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저도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